러시아는 파병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있고 북한은 보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입국 다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은 거죠.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자식을 뺏겼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국내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만 파병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북중러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란,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말이 꼭 붙는데 추정 맞아요? 예. 북한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한 예를 들면 포로가 잡히면 확실하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북한군 전사자 시신이라 하더라도 이걸 기자들에게 공개하거나 공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심지어 고려인 우리 출신도 살아요.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 발 얘기는 심리전 내지는 과장이 많고요. 네. 러시아도 역시 역으로 과장이 많고 지금 미국과 우리 국정원이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10월 상순 이후로 10,000명 내외의 이상의 네. 인민군이 극동 거쳐서 쿠르스크로 갔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미국 입장은 미국이 이제 재개국으로 12월 17일 날 드디어 인민군이 전투에 참여했다. 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은 19일 날 사망 전사 100, 부상 1,000명 이상. 여기까지가 거의 정확한 정보 같고요. 네. 최종적으로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민군, 북한군 사망 부상이 3,000명이 넘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네.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한미의 인식입니다. 10만 파병설 얘기는 뭐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명, 11,000명 갔다 하더라도 10,000명이 다 소모돼야 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3분의 1만 전투 불능이 돼도 사단, 11,000명이면 사단이거든요. 네. 사단 규모 일을 못하죠.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 말이 맞다면 파병한 우리 국정원 11,000명치거든요. 네. 거의 25%가 소모가 된 거고 또 우리 국정원 판단이 맞다면 그래도 벌써 10%거든요. 네. 전투 참여한 지 2주일도 안 됐는데 그럼 보충병이 가야죠. 참고로 우리가 월남전에 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했거든요. 네. 32만 명이 갔어요. 와. 그리고 월남전은 전면전이 아니라 주로 게릴라 소탕전이었거든요. 주로. 그랬죠. 네. 그런데도 한국군이 5,000명 전사했어요. 11,000명 부상했어요. 우리가 사실 베트남전을 계기로 우리 그 어떤 실전 경험을 어떻게 쌓게 되면서 우리의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급속히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반대로 생각하면 러시아전에 파병된 북한군도 거기서 이 실전 노하우와 실전 경험, 데이터를 쌓으면 그게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월남전은 지금 벌써 한 50년 이상 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현재 얘기잖아요. 네. 월남전 경험은 지금 영향은 있지만 현대전과는 달라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인민군이 많이 전사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 노하우는 그대로 북한군 현대화에 기여하거든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적어도 뭐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된 전쟁은 맞다라는 거죠. 우리 전쟁은 아니죠. 또 우리 전쟁이 아닌 것도 아니죠. 정답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인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북한군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금 러시아는 지금 쓸 장갑차가 없잖아요. 결국 보병이 가야 된다는 건데 그 총알바지 역할을 북한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러우 전쟁 보면 장갑차하고 탱크가 맥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대규모 평원이기 때문에 장갑차, 탱크, 포병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네. 장갑차에 보병을 싣고 탱크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보병이 하차하고 탱크를 위협할 수 있는 적 보병들을 제압하고 탱크가 진격하고 요 개념이거든요. 러시아의 제일 큰 영화회사가 모스필름이거든요. 예. 이 사장이 푸틴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오픈 얘기입니다. 우리 영화사에 탱커와 장갑차 소품이 있다. 50대가.
이걸 전선에 보내주겠다. 근데 이게 언제 거냐? 50년대, 60년대 생산된 것들이에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탱크와 장갑차를 아끼려고 보병을 먼저 보내는데 그럼 보병을 먼저 보내면 적들이 사격을 하면 적의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여기다 때리는 거거든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썼던 스톰지 작전 그거 정확히 아니에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병을 손실시켜서 기갑 장비를 보호하고 진격한다. 요 개념인데 요 총알바지로 인민군이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11,000명 갔는데 지금 전투 참여한 지 1, 2주일 만에 1,100명이다. 젤렌스키 말대로 3,000명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문 거예요. 그냥 내몰리는 거예요. 네. 내몰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북한은 러시아라는 어떤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악마 손을 잡은 거 맞아요. 북한은 전방에 4군단, 서해 4군단, 5군단, 4-2군단, 4-2-5-1 4개 군단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도보로 산악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긴 산악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야거든요. 러우 전쟁은. 그다음에 저쪽은 포병과 기갑 중장비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폭풍군단은 아무런 중장비가 없어요. 60mm 박격포를 해봐야 사거리가 2km거든요. 그렇죠. 네. 총권은 훨씬 더 뒤에 있거든요. 포병 전력은.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가 포병 지원 안 하고 네. 장갑차 기갑을 지원 안 하고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폭풍군단이 갈 때 군 전문가들이 고기 분쇄기에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북한 군부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근데 네. 김정은이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은 거죠. 뭘 받든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인민군은 현재는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우리 자식들이에요. 한민족에. 또 이렇게 네. 가슴이 애잔한데 그 부모들은 어떻겠냐고요. 아직 모르죠. 결국 어떤 내부의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전사자가 계속 늘어나면? 처음에 소문난 거는 이제 공병국 건설하러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럼 안 죽으니까. 근데 이제 마냥 숨길 수는 없겠죠. 저 정도면. 네. 근데 소문이 나면 북한도 학교 출산율이 마지막이 1.3 내지 4거든요. 예. 한 명 난다는 얘기거든요. 자식 하나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아니, 푸틴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어머니 회라면서요, 러시아에서. 그게 러시아의 전타자 모임이거든요. 네. 엄마들. 이 사람들은 푸틴 독재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식을 뺏겼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뭐 10만 파병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어 하는 건 대체 뭘까요? 핵잠수함 뭐 이런 건가요? 과거에 김정일도 고난 행군 때 사람들 굶어 죽는데 나에게는 충성스러운 300만 평양 시민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10,000만이 죽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는 거죠. 자, 첫째, 러시아는 에너지, 석유, 밀, 비료의 3대 수출국이에요. 네. 이것만 들어와도 숨통은 트이죠. 그다음에 인민군 파병됐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군사 분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ICBM 이런 첨단 기술. 근데 이 부분은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 얻기 힘들 거예요. 왜냐? ICBM을 주면 누굴 때립니까? 미국을 때리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때리는 걸 주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거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입니다. 우리가 월남전 파병되고 나서 제가 훈련소 갔을 때는 M1 소총이라고 한 발씩 나가는 총을 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연발로 쏘는 총이 이제 반자동이 M16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M16 소총으로 이제 연발 사격이 가능한 그러다 기관총은 아니죠. M16으로 바뀐 게 월남전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9년에는 그때 이제 우리 공군력이 북한에 밀렸거든요. 네. 그런데 월남전 파병으로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불안하니까 월남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당시 69년에 F4 팬텀이라는 네. 최정상급 대대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격편대 16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기한 오케아는 없고 네. 그냥 공짜로 준 거죠. 이거는 그때 일본도 없었고 중공도 없고 소련도 없었고 북한은 당연히 없었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해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때 4, 5개국밖에 전 세계에 없었어요.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김정은도 그걸 다 알죠. 북한 공군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공군력 현대화, 탱크 장갑차 장비 개선, 미사일 정밀도 향상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대대적 전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제일 우려가 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전쟁에서 인력 소모를 당연시하는 뭐 전통이라도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하는 거를 보면은. 근데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결국 희생은 꽃다운 병사들이 당하고 이거를 과연 그 북한 내부에서 어디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 북한도 북한인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단 김정은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직도 파병을 공식화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파병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있고 북한은 보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입국 다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도 우방이고 러시아도 우방이에요. 소련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소련의 일환이었던 러시아를 위해서 소련이 일환이었던 우크라이나를 내가 왜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죠? 돈도 못 받고 명분도 없고. 만일에 명분인 전쟁이었다면은 바로 얘기했겠죠. 우리 파병했다라고. 네. 뭐 우리 대한뉴스에 뭐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뭐 이 꽃다발 걸고 가고 뭐 비둘기부대 명호총령 백호 다 갔거든요. 백마부대까지. 그런데 지금 북한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우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의 우방은 사실 중국이었잖아요. 북한은. 이번에 6월 달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은 동맹조약은 아니에요. 이름은. 내용이 군사동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동맹은 유일하게 중국인 거죠. 그 시진핑은 거의 임계점에 와 있지 않나 싶은 게 얼마 전 발언을 보니까 불에 기름 붓지 마라.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브릭스에서 발언했거든요. 러시아 했던. 푸틴 면전에서 얘기했어요. 그 러우 전쟁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전쟁을 확전시키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고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네. 불은 러우 전쟁이고 기름은 인민군 파병인 거죠.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짜증나는 게 북한은 중국의 관리 범위라고 항상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북러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고 파병까지 했잖아요. 이건 북중 간에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이 줄거든요. 줄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항상 거리가 있어요. 약간 애증의 관계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2017년 2월 달에 김정은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죠. 그렇죠. 네. 그 김정남을 마지막까지 보호했던 건 중국이에요. 유사시에 지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중 인사들 많이 숙청했잖아요. 장성대 포함해서. 그럼요. 김정은이. 왜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은 두렵죠. 권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이 입김을 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뺏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성택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친중 라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러, 러북 간의 관계를 밀착을 하면 상대적 자율성이 생기죠. 네. 중국으로부터.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내 말만 들어야 되는데. 원래 말도 안 듣던 것들이 러시아하고 갑자기 친해져?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27 전승절. 네. 이제 우리를 치면 정전협정 기념일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도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특사가 왔거든요. 근데 그 특사의 친서를 자기 집무실에서 정중하게 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 서서 받습니다. 쇼이구 네. 보는 데서. 이게 중국 틱톡에 이런데 뭐 어마어마한 분노의 영상으로 떠 있대요. 지금 인터넷 영상에. 네. 조선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면서 김정은이 중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약간 중국이 자신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 마오쩌둥하고 장제스. 마음의 그 빚이 아니고요. 올라가면, 네. 실질적인 빚이에요. 김일성은 1945년에 집권하잖아요. 네. 근데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한 건 49년이거든요. 그렇죠. 4년 뒤. 김일성은 국가의 지도자인 거고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그냥 게릴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북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북한 바로 위 만주 쪽에. 그때 마오쩌둥이 장제스 군단한테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소총 2만 정
그때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와, 2만 톤. 그걸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마오쩌둥한테 지원을 한 거죠.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북 전쟁에서 부상한 그 마오쩌둥 군대 부상병들을 북한으로 불러다가 치료해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고 가족들까지 돌봐줘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머릿속에는 마오쩌둥은 내가 없었으면 중국 공산화 못 시켰어. 이게 강해요. 니들이 나를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건 아니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요. 네.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중국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북한이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이라고 하는 98년까지 수십만 명이 굶어 죽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했잖아요. 92년에 수교했잖아요. 요때가 한중 관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중이 껴안고 막 교역 발전할 때 자기들은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북한 경제도 거의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방 재정 살리겠다고 20승 10 정책 그런 것도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이 곱하기거든요. 네.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 그건 뭐냐? 20은 뭐냐? 20개 군에 매년 현대화된 생필품 공장을 10은 뭐냐? 곱하기 10, 10년 동안 지은다. 그건 200개죠? 네. 그건 북한 전체 군이거든요. 제가 북한 마지막 갔던 게 2007년 정도 되거든요. 아주 지방에 들어갔어요. 아주 지방에. 네. 들어갔더니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정도하고 똑같더라고요. 정말 과장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까지도 그대로 온 거예요. 심지어 북한의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지붕이 새요. 평양에 있는 그 80층 건물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기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 걸어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에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시간대별로? 요식이 못 치면 못 가요. 저 과장 아닙니다. 수돗물 안 올라가요. 길어 올라야 돼요. 전 이상한 게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한국은행이 확인을 했거든요. 3%의 성장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이죠. 네. 근데 그것만 보시지 말고요. 자, 지난해 3.1% 성장했는데 뭐가 주도했느냐? 건설이 8.2%예요. 김정은이 집주인인데 진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면 우리 앵커님 뭐 들어가죠? 전기, 수도, 가스, 자재들. 이것도 8.2% 올라가야 되죠. 어.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4.7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건물은 졌는데 전기, 수도, 가스는 안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왜 마이너스냐? 허수. 예? 허수. 근데 그러면 왜 마이너스냐? 있는 설비도 수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데 건물을 졌는데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더 많은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운동하는 시간. 이게 북한 경제 현실이에요. 네. 북한 김정은의 어떤 즉흥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이 결국 수많은 북한군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또 뭐 조만간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쏠 거라는. 네. 좀 조용한 연말연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말씀을?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항상 바꾸니까.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본다면 조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이 워낙 혼돈스럽고 북한이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은 게 지금 남쪽에 굉장히 강경한 대북 강경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했나 봐요. 지금 너무 조용하죠. 지금 그 쓰레기 풍선도 안 오죠? 그 많이 오던 거. 안 보내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보내요. 매일 보내다시피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민군이 북한군이 11,000명 갔지만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컨테이너로 2만 개. 네. 그다음에 로전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탄이거든요. 러시아가 쓰는 게 152mm 포탄인데 우크라이나는 155. 이게 거의 1,000만 발 갔거든요. 그럼 북한도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저쪽 다 줬는데 지금 자기도 쓸 거 없는데 어떻게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원했던 거는 항상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적대적인 공존 관계인데 지금 뭐 욕할 대상이 저렇게 좀 지금 욕할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 엉뚱한 짓 하고 맨날 윤석열 정부 욕하다가 윤석열 정부 지금 권한 정지됐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거의 매일 남한을 욕했거든요. 비상계엄 난 이후로는 남한 소식을 거의 안 다뤄요.
아예 거의 몇 번을 제외하고는 입 싹 닫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어떤 이번 뭐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진 지금의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조한범 석자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